총 투표수 288표 중 가 179표, 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서 법관 임성근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권이 출석 탄핵 사법자가 규탄한다. 김명수를 탄핵하라. 삼권 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오늘 법관 탄핵은 아무런 실익도 없습니다. 명분마저 희미합니다. 오로지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입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선동에 의해 여권 의원들이 탄핵의 수렁에 몸을 던졌습니다. 네, 헌정사상 처음 이루어진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 이 과정에서 또 사법부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드러나서 국민들 실망도 큰데요. 이런저런 얘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패널 함께합니다. 신경민 전 국회의원, 차지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현근택 부위원장께 절차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헌재가 심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사건 번호도 부여하고 뭐 TF팀도 구성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보시면 알겠지만요. 결국은 헌재 탄핵 절차는 형사 절차랑 비슷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권선동 위원장 역할을 했었죠. 예. 근데 아마 이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법조인이 아니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가서 처음에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할 것 같은데 뭐 변호인들을 아마 제가 보기에 선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대리인을.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도요. 권선동 법사위원장이 직접 하지 않고 변호인들을 선임해서 여야에서 공식 추천해서 그중에 뭐 검사 출신도 뽑고 뭐 판사 출신도 선임해서 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럼 실제로는 아마 진행은 변호인들이 할 것인데 이게 그렇게 또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형사재판을 받았거든요. 판결문에 있고 이래서 사실관계는 이미 가려졌어요.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할 때는 형사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는데 증인도 부르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뭐 간단한 사건이라서 절차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헌재가 심리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탄핵과 관련된 것은 반드시 공개 변론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러면 변론하고 뭐 이런 절차들 하려면 28일로 지금 임기가 다 끝나는데 그 안에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재판이라는 게 지금 이제 설 연휴도 있고요. 끝나고 나면 아마 기록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형사재판 기록을 받아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서류가 오가는 것만도 제가 보기에 한 달 정도는 걸립니다. 네, 지난번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이제 형사 그 재판이라든지 기록을 받아봤거든요. 그리고 아마 심리도 최소한 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두 번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아마 뭐 올해 상반기 정도는 걸리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28일 날 물러나면 탄핵은 지금 파면을 전제로 하는 건데 그 실효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래도 헌재가 심리를 계속하게 됩니까? 그게 이제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의견은 뭐 실익이 없으니까 각하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 같고요. 또 일부 의견은 이게 헌법적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그 헌재도 보면 이게 법적으로 중요하고 공익적이고 헌법적인 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판단할 가능성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기각이나 각하를 하면서도 이게 그러니까 기각할 경우에는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야 기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실익이 없다고 각하하면서 이게 결국은 핵심 쟁점이 재판에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익이 없으니까 각하한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어제 탄핵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관련 녹취를 잠깐 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뭐 법률적인 그런 것을 자체하고, 근데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정치적인 상황을 잘 보고, 뭐 더 톡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주 수리했다고 하면 야,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리고 게다가 김부장 경우는 이제 무효 사실 얼마 안 남았고 또 1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 탄핵이라는 게 들고 있습니다. 내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탄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또 다른 문제니까 왜 탄핵 이야기도 꺼내지도 못하게 왜냐면 참 수립은 탄핵 이야기 못하잖아요.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정말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예, 임성근 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신경민 의원, 네.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을 만나면서 저렇게 녹음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9개월 전인데 그게 또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한 대법원장. 다 문제죠. 아유, 뭐 두 사람 다 누가 더 우열을 가리자면은 누가 더 문제인지는 좀 가리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한 말씀씩만 드리자면 이 임부장 판사 경우에는 녹취와 녹취를 공개한 두 가지 행위로 봐서 일단 판사로서뿐만 아니고요. 인간적으로도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미 동료 판사들이 전국 판사회의를 통해서 판사답지 않은 위헌 행위를 일삼은 판사라고 결정이 나 있는 상황. 이게 무슨 판결은 아니지만 동료들이 벌였다라는 점에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잘 지적을 안 하지만은 형사수석 부장판사라는 제도는 독재의 잔재입니다.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형사수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상한 짓, 판사로서는 해서도 안 되는 일들을 일삼았다는 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요. 김 대법원장한테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임부장 판사라는 사람이 왜 자기를 만나려고 했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판사로서 대법원장으로까지 훈련을 받으면서 올라간 분이라면 안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만난다고 하더라도 무슨 2시간씩을 만나요. 그러게요. 그리고 만약에 할 수 없이 만났다 그러면은요.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이건 대법원장으로서 판사로서 이게 기본 훈련이 안 돼 있는 자질 부족입니다. 이게 이제 그만둬야 될 사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이건 판사로서의 자질이 훈련이 안 된 대법원장이라고밖에는 얘기할 수 없어서 대단히 부끄럽고 예. 좀 유쾌하지 않은 일이 지금 사법부에 지금 최초로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요. 이건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임성근 판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만 대법원장 말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녹음을 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죠. 정태근 의원은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습니까? 누가 더 잘못을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사안의 경중을 따져야 되는데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음을 한 행위는 잘못됐죠. 근데 임성근 부장판사는 한 개인의 일탈의 문제이거나 헌법 위반의 문제이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더더군다나 그것을 공문서로 만들어내고 이런 것은 사법부의 존립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물러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조금 전에 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다르게 왜 임성근 부장판사를 만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헌법에 보면은요. 법관의 독립성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서 사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녹취에 나오는 생각을 깔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직을 수용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법원 예규상 사직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거 다 틀린 얘기거든요. 이미 징계도 끝난 사안이고 재판도 끝난 사안이었었어요. 그래서 질병이 심각하다고 하면은 사실은 사표를 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 임성근 부장판사가 만나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인터뷰를 보니까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 녹취를 한 거와 관련해 가지고 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니까 녹취를 했다가 아니고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 또 거짓말을 판단을 했다는 갖고 얘기죠. 있는 건데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제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정도 거짓말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했던 사실은 뭐냐면 본인이 대법원장에 취임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동안 민주당을 비롯해서 여권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비를 했어요. 대법원장이 한마디 했나요? 안 하잖아요. 더더군다나 이번에 정치적 성향은 아주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기본적으로 법원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사항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분을 내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오늘 일부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제지도 당하고 그랬는데 만났다고 합니다. 한번 관련된 영상을 보실까요? 깜짝 놀란 것은 오늘 또 우리하고 면담을 하면서 대법원장이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임성근 부장과의 대화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당시에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라는 말도 했다는 겁니다. 저희들 상대로 또 명백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대법원 예규에는 수사 재판 중이라도 징계가 아니면 의원면직을 불허할 수 없다. 이 근거를 대니까 또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큰일 아닙니까? 녹취 파일 내용을 다 들어보셨을 텐데 녹취 파일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대화에서는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해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법원장의 사람의 말을. 후배 판사를 탄핵 제물로 내놓은 모습은 정말 비굴할 뿐만 아니라 충격 그 자체입니다. 양심마저 마비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비판 목소리도 매우 높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인 발상이자 대법원장 스스로 법복만 걸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부실 불법 탄핵에 우리가 맞대응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맞지 않다. 법관에 대한 탄핵은 삼권 분립 원칙상 가급적 자제돼야 하는데 이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 엄청난 탄핵 사유가 있지만은 이것이 사법부를 흔들 수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모으고 더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차정 교수.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또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서 한 얘기를 두고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거짓말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예, 뭐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그 면직을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에 대해서 또 말이 바뀌었다는 부분인데요. 뭐 저는 뭐 그런 이 법원의 예규를 갖고 우리가 지금 논할 부분은 뭐 구체적으로 그거는 뭐 지금 법원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나의 차원의 싸움을 더 뛰어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제 사실 이 상황을 보면 정말 이 그 뭐 법원 내에서의 반응이 참담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 역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법원장은 이 법원의 정치적 독립을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수호해야 될 최후의 보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임성근 부장판사의 저는 뭐 녹음 자체가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녹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정말 대한민국 대법원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부장판사의 면직을 둘러싸고 정치적 상황을 살펴야 되는 대법원장이라고 한다면 과연 법원의 독립을 어떻게 수호할 수 있을 것이냐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실 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취록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 자체가 없었다고 대부분은 이렇게 부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야당 의원의 공식 질문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서도 그런 사실이 사실무근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녹취록이 나오고 난 뒤에 말이 바뀌었다는 부분은 일종의 대법원장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또 어떻게 져야 될 것이냐 부분도 상당히 무겁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임성근 부장판사가 대법원장 만나러 가면서 녹음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자기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긴 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법원 내의 상호의 그 신뢰나 이 조직 간의 불신이 얼만큼 크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을 받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판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이 유무죄가 엇갈릴 수 있다는 그런 불신감도 이런 서로 사법부 내의 불신에서도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치 문제도 본인 스스로가 좀 심각하게 생각할 대목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형은택 위원장, 지금 민주당에서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그 녹취를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 것 같은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기본적인 이게 관계가요. 아마 저는 이 녹취 사건 나올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데 사실은 녹음하는 사람의 의도성 질문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2시간 대화했으면 사실은 공정하게 보려면요. 그걸 다 공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판할 때도 항상 그 판사들이 다 갖고 오라 그래요. 그냥 일부만 딱 짜집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녹음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도성이 있어요. 질문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답변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아마 녹음 내용은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쯤에 사실은 쟁점이 됐던 거는 사표를 받을 거냐 말 거냐였어요. 물론 예규에는 수사 중 통보받았다. 그럼 재판 끝날 때까지는 연장되는 겁니다. 징계 절차도요. 3가지 혐의였는데 지금은 프로야구 선수권이랑 그다음에 민변 변호사 건이랑 그다음에 상케이 신문 지사 건이 있었는데 하나에 대해서는 견책을 받았어요. 근데 끝나지 않았죠. 재판 재개했죠. 그러니까 형사 재판이나 징계 절차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징계 발표나 이럴 때 사표를 수리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이 당시에 그냥 사표 내고 나가겠다라는 걸 저는 안 받아들인 거다. 큰 틀로 보면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실은 만약에 이런 데 사표를 받아주면 대부분이 사표 쓰고 나가버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되죠. 저는 아마 재판 중이었고 징계조도 또 소송 중이었거든요. 저는 사표를 안 받아준 건 오히려 잘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오늘 있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북한 원전 문건 관련된 질의가 많이 있었지요. 국민의힘에서는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증인 신청도 했었는데 글쎄요, 볼턴 증인 신청했으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관련된 내용들 한번 오늘 청문회에서 발언했던 주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산자부 공무원은 왜 이 말도 안 되는 문건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무자로서 장래에 가능할 경우에 대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준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은 합니다만 그 취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그 언론에서 여러 매체에서 북한의 원전을 지어줘야 된다는 그런 그 기사들이 많이 실렸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 걸 보고 이런 문건을 결정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오늘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나중에 다른 사안이 벌어졌을 적에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나는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반도의 그 안보 상황이 조건은 있겠죠. 안전이 보장된다면 있겠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핵무장이 늘어났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북미 간의 협상이 결렬된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완전히 불씨가 사라진 건 아니고요. 공개된 약속을 아직은 지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잘 저희가 활용을 해서 이 대화를 다시 살려내야 된다고 봅니다. 신경민 의원, 역설적으로요. 그동안에 이렇게
그 인사청문회 보면 도덕성 또 뭐 곁가지 이런 것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오늘 정책질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건설적인데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개인적인 것들은 몇 가지 나왔습니다만은 뭐 결정적인 것들이 없었던 걸로 판단을 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오늘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중요한 대목들이 많이 있죠. 네. 오늘 나온 것 중에서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 만약에 한반도의 안전이 완전히 보장이 된다면 내가 비핵화하겠다라는 얘기를 직접 했다. 이 얘기는 사실 좀 중요한 발언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들은 사실 이제 흘러나왔습니다만은 문제는 지금 이제 조건절과 그 뒤에 따라오는 절이 있는데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완전히 보장된다면이라는 것이 방점이 찍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에 방점을 찍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두 가지가 다 중요한 얘기인데 이 앞에 조건절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에 또는 짧은 날짜에 해소를 하거나 완전히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건 아마 몇 달, 몇 년을 얘기해야 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발언 자체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가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북한 원전 추진 관련 그리고 USB 전달한 것 관련 이런 내용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존 볼턴을 증인으로 채택하자 뭐 그런 요구도 했었는데요. 정의용 장관 후보자 존 볼턴은 여기 잘 모를 거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볼까요? 존 볼턴 보좌관은 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하라고 제안한 것은 후보자였다라고 이렇게 시인을 했다. 우리 후보자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사실 아닙니다. 그럼 존 볼턴 보좌관이 거짓말을 한 건가요? 그 사람이 뭐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존 볼턴은 아직 보좌관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의원님 트럼프 대통령만 있었던 게 아니고 마이크 펜스서부터 주요 강요들이 다 배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10명 이상이 그 배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지원 교수, 존 볼턴 증인 채택하자고 했는데 채택하면 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 이번에 야당에서도 그 증인 채택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볼턴이 한국으로 방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연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당이 합의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존 볼턴이 대한민국의 청문회 과정에 국회 청문회 과정에 참석했을지는 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모 언론에서 볼턴에게 이 그 한국 청문회에 참석해서 코멘트할 생각이 있느냐 하니까 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볼턴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일종의 내정 간섭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정의용 후보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정의용 후보자가 2018년도에 김정은의 메시지를 들고 미국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는 그때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볼턴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정의용 후보자가 뭐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정태근 의원께서는 오늘 청문회 어떤 점을 주목하셨나요? 지금 나온 볼턴 얘기를 맞이하면은요. 볼턴이 자기 회고록에 뭐라고 썼냐면 이 정의용 그 당시에 우리 그 협상을 중재한 지금 후보자 정의용 후보자가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전달하는 메시지를 마사지를 해서 결국은 트럼프가 낚이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실제로 한국에서 메시지를 잘못 전달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하고 1년 이상 실제로 대화가 안 됐다. 이렇게 이제 자기 그 회고록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많은 언론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오늘 지금 청문회에서 처음 나왔던 얘기. 지금 확실히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만 그것은 확실한데 북미 회담이 결렬돼서 그래서
지금 8차 당대회에서 이러저런 얘기를 한 거다. 근데 그 8차 당대회 얘기가 뭐냐면 우리 지금 핵잠수함 설계 다 끝나가지고 고도화시킬 거고 ICBM 등등 다 해가지고 다 고도화될 과정에 있고 핵무력 완성해가지고 내가 영도를 잘하고 있다. 우리 절대 이거 포기 못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 지금 외교부 장관인데요. 북핵 문제가 마치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양한 전술 무기에 실려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공격하게 된다면 북핵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냐? 대한민국이에요. 예. 그런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진정으로 김정은이가 비핵화의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마치 북미 간의 모든 것이 해결 안 되면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저는 저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앞으로도 정말 나라 안보를 같이 책임져야 될 외교 잠반으로 적절한가 좀 의문이 가요. 그런데 현근택 부위원장, 볼턴 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볼턴이 쓴 책 그 일이 일어났던 방을 읽어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와 김정은이 합의를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쓴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뭐 당시에 다 그 회의가 왜 결렬됐느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볼턴이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안 되게 하는 역할. 그렇죠. 예. 안 되게 하는 역할. 왜냐면 약간 그러니까 all or nothing, 그러니까 뭐 완전히 먼저 폐기해라. 그래야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뭐 그게 가능하겠는가? 왜냐면 뭐 북한도 주권 국가인데 쉽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차근차근 이게 정의용 지금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도 영변만 일단 들어가서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영변만 우리가 보면 북한의 어떤 핵발전 수준이라든지 그런 걸 알 수 있다. 그럼 영변이 왜냐면 처음에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 나머지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해나갔으면 되는데 왜 그게 안 된 게 아쉽다 이런 얘기였고. 근데 예.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한 게 정의용 후보자가 이제 볼턴한테도 지금 문제가 되는 USB를 줬다 그랬잖아요. 줬다 그랬는데 아마 보통 만약에 있거나 거기에 만약에 뭐 원전을 건설해 주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볼턴이 예전 같으면 방송도 나와서 막 얘기하고 책도 내서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주저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주저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보기엔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얘기 노코멘트 하겠다는 얘기는 있으면 굳이 제가 보기에 뭐 어찌 보면 본인한테도 뭔가 카드가 있는 건데 예. 그리고 볼턴한테 가 있는데 우리나라 뭐 정부의 관계자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나중에 볼턴이 요 봐라 여기 있다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USB에는 그 내용이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신경민 의원, 정의용 장관 후보자가 외교부 출신이죠. 네, 외교부에서 뭐 여러 가지 보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제 뭐 임기 후반에 외교부 장관으로 한반도 프로세스 진행하는 것도 북미 간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비외교부 출신 강경화 장관이 한 4년 있으면서 외교부가 조금 삐걱거리는 게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 바로 잡는데 역할은 좀 하겠죠. 외교부가 뭐 삐걱거리는 정도가 아니고 바이패스 됐다는 표현을 지난 4년 예. 가까이 받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사이에 외교부를 바이패스 하는데 정의용 그 실장으로서 청와대 실장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외교부를 무시하고 고공 플레이를 하는 일은 없어질 예. 겁니다. 오히려 서훈 실장과 그 사이 쭉 그 손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다만 바이든 행정부와의 지금 협상을 시작을 하고 양 정상 간에 돈독한 신뢰를 쌓아야 되는데 이 일을 이제 정의용, 서훈 팀들이 해내야 되는데 예. 이 숙제를 과연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냐에 앞으로 우리 외교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지켜볼 대목이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